제가 이제 제3자 외부에서 관찰하는 관찰자로 봤을 때 그 정도 상황이라면 나서야 된다. 설사 깨지더라도, 그리고 설사 당대표가 돼서 이걸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결국엔 좌절하더라도, 좌절도 정치예요. 아니 정치인이 언제나 승승장구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깨지고 피 흘리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업력이 축적이 되고 내공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너무 좀 예쁘게 정치를 해왔던 거죠.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내지는 당선돼도 먹을 게 없다라는 이유로 망설인다면 큰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려면 어쨌든 차기 전당대회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금 전한길 씨와 SNS 설전을 벌이고 있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몸집 키워주기 아니냐, 급이 안 맞는데 뭐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위기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무슨 전환길이가 어마어마한 역량을 갖고 있거나 전환길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결국 전환길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전환길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런 강성 극우 성향의 당원들을 이용해서 당을 더 수렁 속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득권 세력의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그 당권 접수를 막아야 된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저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또 그동안에 한 전 대표가 당에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그런 이제 정치인들이 있고, 또 큰 틀에서 보면 탄핵에 함께 찬성했던 그런 찬탄파 정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나 혹은 막회에서 이제 그런 세력들을 조율하거나 힘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치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위기감이 커지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고 뭐 안철수 의원도 만나고 등등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극우 정당만은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공통의 목표 하에 이번 전당대회에 뭔가를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당대회 구도에 어떤 결과로 반영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경태 의원은 뭐 단일화 제안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자, 아마 뭐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스러운 단일화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1차에서 걸러지면 결국에 이제 찬탄 판탄 반탄 진영에 한 명씩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될 텐데, 이제 관건은 한 전 대표 본인이 출마할 거냐. 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생각이 매일 바뀐다 그러는데 뭐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나 지금 그 정당 안에 있는 뭐 이런 그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당이 이 정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게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게 또한 어떻게 비춰질까? 물론 이제 당선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고려 사항들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다가 자칫하면 이게 이제 이 피투성이는 되는데 그냥 피투성이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만큼 지금 당내 기득권 세력의 이 뭐랄까요, 그 기득권에 집착하는 그런 집착이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웬만한 그런 쇄신의 의지 가지고선 돌파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고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 자칫 뭐 좋은 결과 못 내면 또 당대표에서 끌려내려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정치인은 늘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이 망설인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또 평가대로 남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제3자 외부에서 관찰하는 관찰자로 봤을 때 그 정도 상황이라면 나서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설사 깨지더라도, 그리고 설사 당대표가 돼서 이걸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결국엔 좌절하더라도, 좌절도 정치예요. 아니 정치인이 언제나 승승장구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지고 피 흘리면서 뭔가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이런 업력이 축적이 되고 내공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너무 좀 예쁘게 정치를 해왔던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은 비대위원장 됐다가 뭐 그만두고 당대표 됐다가 또 끌려내려오고 자기도 자기 나름의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럼으로써 만들어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서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서사가 지금 위기 상황 앞에서 망설인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라면 돌파해야 되고 돌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럼 본인이 저는 나서는 게 맞다. 나서지 않고 막후의 조율자로서 이 이른바 반구구 연대를 다 모아가지고 뭔가 유력한 후보를 만들고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역할인데 근데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그동안에 그런 정치를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본인이 일선에 나서서 뭐 돌파하고 그래서 팬클럽도 생기고 한 거 아닙니까? 때문에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금 망설이는 거는 그동안에 본인이 주장했던 왔던 것이나 지금 주장하는 것과 좀 일치하지는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또 그 세력의 몫이긴 합니다만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내지는 당선돼도 먹을 게 없다라는 이유로 망설인다면 저는 그거는 큰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맞아요. 지금 저는 국민의힘 이 상황이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 진보 진영과 또 보수 우파 진영이 늘 갖다 이제 가장 이념적으로 크게 부딪히는 게 역사 전쟁입니다. 이 역사 전쟁에서는 한치의 서로 양보가 없어요. 그렇듯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쉽게 말하면 저는 체제 전쟁에 버금가는 지금에 과연 이 당이 정말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맥맥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당이 극우 정당으로서 이제 물론 지금의 제1당의 지위를 그거 가지고 영남 뭐 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뭐 당으로서 예소하게 지나다가 다음에는 아예 흔적도 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세력으로 끝나버릴 것인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당 뭐 전당 하합 이야기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쇄신과 핵신하지 말자는 이야기거든요. 이 쇄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에 뼈를 갖다 가루로 만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핵신이라는 것은 이거는 자신의 가죽을 벗겨내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걸 핵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쇄신과 핵신 이 자체를 갖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배제하고 피해가는 이 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당내 그런 뭐 친윤 비윤 뭐 이런 굳이 구분이 있다 그러면은 결론은 당을 결국은 변화 쇄신시킬 수 있는 그 세력이 당의 중심에 서든지 안 그러면 다시 뭐 윤오개를 내치는 그 뭐 세력들이 중심이 돼 그 사람들 등에 업고 그냥 윤석열 당으로 다시 회귀하든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슨 이 마당이 지금 성명서입니까? 예? 이 성명서는 누굴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저는 정치 보복 이야기를 꺼냈다. 진정한 정치 보복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김성태 사례를 보라 그래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경남지사가 도킹 특검으로 날아갔어요. 네. 그 다음에 김성태에게 가해진 그 정치 보복의 시간을 배우라 이거예요. 예? 한 가정이 피폐되면서까지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영웅시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정치적으로 세우고 그 사람이 또 결론은 우리들의 정치 세력화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사면 복권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 기계를 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론은 이 당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당으로서 결국은 그 목적은 살아남을 거예요. 그런 중요한 지금 현재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양 진영에서 뭐 설 수 있는 선수라면 다 서야 돼요. 네. 사생 결단을 내서라도 뭐 당이 합리적 보수 계획 정당으로 다시 설 건지 안 그러면 윤석열 당으로서 다시 윤석열의 사면 복권을 위해서 모든 정치적 투쟁을 다 오직 거기에 매몰돼서 뭐 할 수 있는 당이 되든지 양자택일이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 전당대회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제 어떻게 할지 가로지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사실 이 전당대회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건 당원이죠. 당원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 중요한데 사실 이제 친윤 세력들은 당원들은 이제 정치 고관여자의 이제 강성 보수 성향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뜻대로 해줄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반면 또 이제 대선 때 후보 교체가 당원들에 의해서 무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이제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게 참 이제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원을 뭐 국민 여론조사를 100%를 해야 된다, 뭐 8대2를 유지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걸 두고도 당권 주자들끼리 설왕설래 하는데. 이런 그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국민 100%로 가긴 어려울 것 같고 당원의 의중이 높은 구도가 제일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구도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 이제 찬탄파 반탄파 각자 유불리 계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미 뭐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 그 제안을 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현재 룰대로 간다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이어서 룰을 바꾸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당원들의 생각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이 정도 위기감이라면. 그러니까 지난 어쨌든 그 전당대회 때 당시에도 한동훈 그 전 대표에게 당의 주류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젊고 비전이 있고 뭔가 그동안에 보수 정당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런 캐릭터인 한동훈을 한번 밀어보자 이렇게 당원들이 해가지고 그렇죠. 63%라는 득표를 얻은 거잖아요. 네. 물론 그 뒤에 이제 탄핵이 진행되고 배신자 이미지가 터지고 그래서 이제 대선 경선 결과 패배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렇게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선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기득권 세력이 이제는 전환기를마저 끌어들여서 당을 극우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원들 중에도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여론이 결집된다면 꼭 이게 이제 지난 대선 경선 결과하고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 측도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판단 혹은 그런 전략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위기감을 부추기고 네. 당내에 이제 반구구 연대 같은 걸 시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결실을 맺을지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도 위기감을 안 느낀다면 국민의힘의 당원 토양도 심각하게 오염이 된 겁니다. 이미 많이 오염이 됐어요. 이미 많이 오염이 돼서 저런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당원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거 믿고 전환길 같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10만 당원을 데리고 입당을 했겠습니까? 이미 있는 당원들 중에 이를테면 아스팔트에서 윤 어게인에 호응하는 그런 당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다수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제 그 찬탄 세력들이 극우 정당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에 더해서 보수 정당이 합리적 그 견제 세력으로서 이 이재명 정부 시대에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비전까지 더해서 뭔가 이게 당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이 비전과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조금 전당대회 양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결단하고 출마에 나설지 안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결국 이제 안철수, 조경태 그리고 뭐 한동훈 그리고 이제 윤희숙 그리고 젊은 이제 뭐 김용태, 뭐 김재섭 그리고 원외에 있고 뭐 오랫동안 당원들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이 쓰여 있지만은 그 유승민 그리고 우리 김성태 대표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보수 정당의 재건을 위해서 이른바 이제 뭉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 대표 얼굴로 누가 나서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직전까지 유력 대선 후보였고 지금도 유력 당권 주자이기 때문에 막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좀 전에 이제 자막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전한길 이제 강사가 나갔어야 되는데 전광훈 목사로 나가는데요. 전광훈 목사가 아니라 전한길 전 강사입니다. 이 부분 정정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이제 이걸로 이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강준욱 이제 국민통합비서관이 사퇴를 했죠 어제. 근데 이제 이 전 비서관이 글을 썼던 글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
대통령실 측에서는 보수계 인사를 쓴 거다, 추천을 받아 썼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아무리 이런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는 이게 걸러지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사실 탕평책의 의미라고 보기에는 너무 강성인 발언들이 많아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뭐 이제 5.18을 뭐 이제 폭도라는 말로 하는 등 이런 참 극우적인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은 또 강성 친명이죠. 그래서 이제 뭐 과거 발언들, 뭐 박원순 전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론들이 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해서 이제 친문계 좌장이라고 볼 수 있는 윤건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죠. 이런 류의 인선들, 대통령실 비서관의 인선들이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고들이 나고 있어요.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한 가운데 섣부른 이제 발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특히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이 사람 이제 발표를 할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분을 네. 조금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서 저 인사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을 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이재명 대통령 정말 국민 통합을 생각하고 결론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하야하고자 이렇게 일찌감치 하야를 하냐. 왜 그러면 이 강진욱 이 국민소통 비서관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13 비상계엄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그렇죠.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가진 그런 교수였어요. 그렇잖아요. 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 어느 보수 진영에서 추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을 갖다 그것도 직책이 국민통합비서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통합비서관이라는 거는 종교 사회 뭐 이런 노동 뭐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딱 잡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에는 상당히 소통 중시하고 협치를 통해서 국정 문제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실사구시적 어떤 실용주의적 인사하겠다. 그리고 통합 이런 그래서 이거는 정말 파격적이다. 근데 결국은 보니까 검증 잘못이에요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 뭐 이현주 의원을 비롯해서 뭐 와글와글 개딸들도 와글와글 하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끌어내리잖아요. 근데 왜 강선우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참 그 보좌관진들 그 갑질에다가 또 예산 갑질돼가지고 오직하면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 그 정장관이 더군다나 강선우 장관의 20년 또 이하여대 선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큰 상처를 줬길래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될 사람이 이런 사람은 장관 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체를 밟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하시라 그래요. 저는 이게 이제 인사 문제는 어느 정권이나 이제 논란이 있고 문제도 발생하고 합니다. 근데 저희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인사 문제로 인해서 균열이 좀 일찍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균열이 야당의 공격이 아니고 그 이른바 범여권 내부의 균열입니다. 우호적인 시민사회가 강선호 후보 문제로 인해서 다 등을 돌리고 있고 또 강준욱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근데 저거를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스템의 문제죠. 불과 몇 개월 전에 썼던 그런 위헌적인 인식을 가진 책을 못 골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정부의 정체성하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최동석 저분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달 전에 유튜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맞습니다. 그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이제 문재인 정권과 현 정부가 같은 진영에 있지만 차별화된 이제 그런 인적 구성이나 혹은 차별화된 배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약간 금도를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내부 균열이 나고 있다는 거를 좀 유의해서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면서 그런 걸 약간 느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인사검증 라인을 보면 하나가 민정수석실이고 하나가 이제 인사비서관 등등 해서 요 라인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보면은 이재명 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비슷한 동질적인
그런 경험이나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됐어요.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민정수석실이 수석은 아니지만 네. 구성이 돼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뭐 인사비서관도 그렇고 총무비서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성남시 저 경기도 오면서 형성된 측근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게 굉장히 좋은 인적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진영이 다른 사람, 진영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통합하고 포용하겠다. 그 통합이나 포용의 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내부의 다른 목소리도 주의 깊게 듣고 일종의 그 레드 팀을 제도화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만 그렇지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을 굉장히 전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강선우 후보 논란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민주당 내부의 보좌진이 1,6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민주당의 주요한 정치적 근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어요. 그 현역 불패를 이어간다는 현직 의원들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국민 소통을 중시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면 아니 뭐 추천한 사람을 추천제도 막 했잖아요. 떠들썩하게 추천한 사람을 임명 안 하는 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 근데 지난 뭐 그 대통령 탄핵을 함께했던 광장에서 빛의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군들이 다 비판을 하면 그 얘기는 들어야죠. 그래야 그게 국민주권 정부지 아니면 저거는 의원 특권 정부죠. 그런 면에서 지금 저 논란을 최근에 발생한 이 몇 가지 논란은 대단히 좀 실망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